자, 의사결정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글 표현 대신에 영어로 된 표현, 디시전 트리가 더 익숙한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 디시전 트리, 기계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데이터 과학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디시전 트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친구, 의사결정나무는요, 보통 분류에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예측, 다시 말해 회귀에서도 성능이 썩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로 분류와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으로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로 나무를 그리고 해석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못다한 내용이 있어요. 회귀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선형회귀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회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 하나인 정규화에 대한 얘기를 미처 못하고 지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그리고 회귀에 대한 평가를 1테마로 먼저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 뒤에 나무를 남는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회귀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여기 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회귀, 선형 회귀를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수능 성적 찍어 맞히기였습니다. 실제로 수능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1학년 내신 평균 등급, 2학년 내신 평균 등급, 3학년 등급, 6월 모의, 9월 모의 이 5개의 성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Y값, 수능 성적을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이런 식의 회귀 모형을 얻어냈습니다. Y, 즉 우리가 찍어 맞히고자 하는 수능 성적을 Y라고 두면은 그 값은 상수항에다가 X 5개를 적절히 선형 조합한 거야. 즉 200 빼기 2x1 빼기 3x2 빼기 4x3 아마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등급 얘기 같아요. 더하기 0.3x4 6월 모의 얘기 같고 0.6x5 9월 모의 얘기 같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식 자체가 궁금하기도 하죠. 그렇긴 한데 진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는 그 식을 60명한테 적용하면 수능 성적을 잘 찍어 맞히니 라는 거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직접 해봤지만 300명의 데이터를 내가 온전히 확보하고 있을 때 결측 없이 300명 걸 온전히 확보하고 있을 때 그 전체를 가지고 회귀식을 돌린다. 즉 회귀식을 학습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다? 300명 중에서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한 20% 정도를 미리 뽑아내서 걔는 밸리데이션, 평가용으로, 검증용으로 냅두고 240명 거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즉, 요 식, 가상의 식이지만 요 식 같은 경우에는 240명한테 최적화된 식이에요. 1번 학생 수능 성적 잘 맞추려면 세타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2번 학생까지 고려하면 내려야 될 것 같고 3번 학생까지 고려하니까 내리고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240명한테 최적화된 식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는 240명한테나 좋은 식일 뿐이고 이게 범용성을 가지는 식이려면 그러면 60명한테도 잘 들어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맞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공학도니까, 컴퓨터 과학도니까 정량적인 표현을 써야죠. 그래서 이 잘 예측한다의 기준, 즉 평가 지표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수업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접했을 법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R 스퀘어, R 제곱, 우리말로는 결정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정의가 좀 말랑하진 않아요. 천천히 보자면 종속 변수의 변동 가운데 몇 %만큼, 즉 퍼센티지 형태의 지표겠죠. 변수겠죠. 몇 %만큼을 이 회귀 모형이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R 스퀘어, R 제곱 결정 계수값이 0.75다라는 말인즉슨 종속 변수의 변동 중 75%를 이 식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상황으로 치환해 볼까요? 수능 성적의 차이 중에서 종속 변수가 수능 성적이니까 수능 성적의 차이 중에서 75%만큼은 우리의 식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R 스퀘어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사실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통계 수준의 영역이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건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독립 변수를 더 다양하게 투입할수록 값이 늘어나는 경향을 띈다라는 겁니다. R 스퀘어 자체가 그래요. 이 값의 정의에 따라서 독립 변수를 더 많이 다양하게 투입할수록 R 스퀘어가 좀 올라가는 경향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능 성적을 맞히는 데 있어서 발 사이즈를 넣고 성별을 넣고
롤 티어를 넣고 이게 의미 있는 분석 모델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성적인 우리 시선에만 보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롤 티어는 의미가 있나? 아무튼 뭐 반비례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R스퀘어가 결국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 사이즈 이런 건 진짜 의미가 없잖아. 그런 것들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식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서 독립 변수를 애초에 많이 투입했으니까 5개 투입할 거 6개 투입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늘어나는 경향을 띈다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R스퀘어보다 조금 더 좋은 지표를 찾아내려면 그 지표는 어때야 된다? 독립 변수를 마구잡이로 더 넣는다고 해서 무작정 증가하는 값은 아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djusted R스퀘어, 수정 결정 계수, 수정된 결정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독립 변수 개수를 P라 할 때 그 P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식이 복잡한데 이거 외워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천천히 볼게요. 수정 결정 계수, 이 전체가 수정 결정 계수인 겁니다. 자, 수정 결정 계수를 구하는 식은 1 빼기 거대한 분수인데 분모에는 n마 p마 1이 들어가는데 p는 이미 정의해 드렸습니다. 독립 변수의 개수. 우리 모델로 빌리자면은 1, 2, 3, 6, 9니까 5, p 값이 5가 되겠군요. 자, n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행수, 데이터의 행 개수입니다. 4,000명 거 가지고 있다면 n이 4,00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n마 p마 1을 분모로 그리고 분자에는 원래 결정계수, 원래 결정계수를 구했을 거 아니야? 원래 결정계수에다가 n마 1을 곱한 그 값을 전체 분수로 취해서 수정 결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아져도 무작정 2, 수정 결정 계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무작정 수정 결정 계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진짠가? 한번 천천히 볼게요. 다른 거는 상관없이 독립 변수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p 값이 올라간다, 인크리즈 한다라는 거고요. p 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 분수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분수에 영향을 주는데 p 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n마 p마 1은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분모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전체 값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한편 위에는 차이가 없어요. P가 안 들어가죠. 그 말인즉슨 P가 주는 독립적인 영향은 분모를 내림으로써 분수 전체의 값을, 음수가 아니잖아. 분수 전체의 값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1 빼기 분수가 수정결정계수라며. 즉 빼는 값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정결정계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P가 왕창 늘어난다고 해서 얘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이라이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변수를 발 사이즈 이런 허황된 지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계수 자체가 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결국 모델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슨 240명권 가지고는 그냥 열심히 한 거고 우리가 실제로 평가를 할 때는 밸리데이션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지금 다 60명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사실 이 밸리데이션 셋도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셋으로 실제로는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결정 계수는 결국 P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무작정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이 식을 연습해 볼 좋을 기회가 팝퀴즈에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셔요. 크기랑 결정 계수 등등을 드렸으니까 아마 수정 결정 계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죠. 성능지표를 실제 파이썬에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회귀를 사이킨런으로 했던 것처럼 사이킨런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이킨런에서 지표를 불러올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R2 스코어가 아마 결정계수에 대한 얘기일 것 같고요. 뒤에 보면은 민 스퀘어드 에러, 민 앱솔루트 에러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개념 자체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지금 R 스퀘어랑 어저스티드 R 스퀘어 두 가지만 봤죠. 일단 R 스퀘어는 우리가 넣어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Y 밸리드, Y 프레드인데 방금 전 질문이랑 일맥상통한 얘기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하네요. Y 밸리드, Y 프레드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300명을 240, 60으로 쪼개고 그 60명의 X와 Y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60명의 실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고
60명의 수능 성적을 찍어 맞춰 보기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R2를 뽑아달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C까지 상세하게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이 R2는 뭐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실제 종속 변수랑 예측된 종속 변수를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뒤에 코드 계속 돌려보기 위해선 지난번 코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콜앱이 됐든 다른 편집기가 됐든 지난 시간에 함께 작성했던 회귀 코드를 지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날아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지난주 강의 자료를 다시 타이핑하시면 되니까요. 지난 시간 회귀 코드를 열어서 거기서부터 우리 출발하도록 하죠. 파이썬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켜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아마도 오늘 수업 전체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미리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 셋도 올려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스코어를 포함해서 마켓, 텔레콤 둘, 트랜스포트 요거를 그냥 다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기준에서는 올라간 것 같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코드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core.csv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능 성적을 예측하는 그런 선형 회귀 모형을 만들어 봤죠. 여러분이 가져오는 사이에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그런 사사로운 코드를 빼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20줄도 안 되죠.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왔을 때 뭐가 몽땅 다 들어가 있다? 많은 학생들의, 즉 300명의 1, 2, 3, 6, 9 입력 변수와 종속 변수인 수능이 있다라는 건데 입력 변수와 종속 변수, 즉 X와 Y는 좀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X들은 DFX에 다, Y는 DFY에다 들어가도록 일단 한 번 칼질을 했고요. 두 번 칼질을 했어야 된다. 두 번째 칼질은 무엇이었죠? 240명과 60명을 쪼개는 칼질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대신 해준다.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60명을 랜덤하게 뽑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얘가 해주는 게 맞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초콜릿이 내동강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X 트레인, X 밸리드, Y 트레인, Y 밸리드 순이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X, Y는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레인과 밸리드는 뭐와 뭐의 차이다? 240명과 60명의 차이였습니다. 240명, 더 다수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더 소수를 가지고 검증,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X 트레인에는 몇 행 몇 열이 들어간다? 트레인, 학습용이니까 240행이 들어가고 X, 입력 변수니까 5개의 열이 들어간다. 마찬가지 논법으로 Y 밸리드에는 뭐가 들어간다? 미리 빼놓은 60명의 실제 수능 성적이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각각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고비만 넘기면은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냥 있는 라이브러리 갖다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에 익숙한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보통은 여기 뭐가 들어가거든요. 뭐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군집 수가 들어간다든지 등등 여러 옵션들, 우리 보통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옵션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이 들어간다는 건 옵션을 바꾸는 거에 따라, 옵션을 뭘로 설정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K-민즈 군집화에서 뭐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K를 바꾸면 군집화 결과가 달라지듯이. 근데 얘는 뭘 바꿔서 달라지나? 얘 목표는 분명했어요. 선형회귀의 수리적인 목표는 MSE 값 낮추는 게 궁극적 목표라니까? 그럼 어차피 미니멈 MSE는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세타 조합도 딱 하나 있겠지.
그럼 그냥 그거 찾으면 되는데 옵션이 뭐가 필요했어?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괄호를 비우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시야가 좀 분명해질 거예요. 그렇게 REG 공장을 차립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다가 아직 데이터를 넣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어야 될 텐데 누구한테 꼭 맞는 식을 탄생시킨다? 240명한테 꼭 맞는 식을 탄생시킨다. 물론 그게 60명한테는 헛방을 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긴 한데 아무튼 240명 걸 가지고 학습을 한다. 우린 그걸 마치 핏이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fit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였습니다. 프린트. 조금 이따가 한번 편의상 돌려는 볼 건데 코에프의 경우에는 세타 5개, 즉 5개의 입력 변수에 들어가는 개수가 출력이 되겠고 상수항 어디 있어? 상수항은 절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셉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식을 얻는 순간 되게 예쁘장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는 수능 성적을 수능장에 안 가고도 맞출 수 있어. 그 식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이거가 17, 18 라인을 통해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짜로 60명에 대해서 잘 찍어 맞히는지 궁금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60명 걸 빼놨으니까 240명짜리 식으로 60명의 수능 성적을 맞춰보자. 그건 20번 라인이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프레딕트, 찍어 맞히는 거니까 영어로 그대로 프레딕트라고 선언해주면 되겠고 그때는 뭘 넣는다? 빼놓은 60명의 1, 2, 3, 6, 9. 를 가지고 찍어 맞힌다. 그러면 찍어 맞힌 걸 저장할 세 변수가 필요할 테니까 ypred라고 만들고 뭐랑 뭐를 비교하면 된다. ypred랑 yvalid. 60명 사실 알고 있잖아, 수능 성적. 그 둘을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고 제가 이렇게 다시금 설명드린 이유는 뭐다? R2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ypred는 60명의 수능 성적 예측치가 되는 거고 yvalid는 60명의 수능 성적 찐값이 되는 거니까 찐값 예측치 비교 그게 결정계수 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미 돌려봤는데요. 실행이나 한번 다시 해보죠. 예, 동일한 시드를 넣으면 동일한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식을 세운 결과 174 대충 기억나시죠? 상수항 174로 시작해서 1학년 내신 성적에 마이너스 4의 가중치, 2학년 내신 성적에 마이너스 8의 가중치. 지난 시간에 봤던 값들이 익숙하게 다시 한번 보입니다. 그리고 ypred, 프린트는 안 했지만 마지막 줄에 썼으니까 출력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빼놓은 학생은 224점 정도 받겠다. 실제랑 비교해 봐야겠죠. 두 번째로 빼놓은 학생은 225점 정도 받겠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60개의 값과 찐 60개의 수능 성적 사이에 무엇을 찾는다? 결정계수를 찾으려고 우리 이것까지 복습한 겁니다. 슬라이드를 동시에 띄워드릴까요? 네, 결국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from부터 필요한 라이브러리, 성능지표 계산을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지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매트릭스, 지표란 뜻이죠. R2 스코어. 뒤에 쓸 것도 미리 불러오겠습니다. 매트릭스, 민, 스퀘어드, 에러. 이거는 뭔가 아는 친구 같습니다. MSE. 마지막으로 솔루트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R2 스코어를 뽑아보겠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프린트까지 해줘야 되겠지만 Y valid와 Y pred 사이에서 R2 스코어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종속 변수의 변동 중, 수능 성적의 변동 중 몇 퍼센트를 이 모형, 우리가 만든 멋들어진 식이 설명할 수 있는가 계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핑할 시간 살짝만 더 드리고. 담백하네요. 0.75, 75% 정도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자, 수정 결정 계수를 계산하는 걸 제가 따로 언급드리지 않았는데 결국 뭐예요? 우리 수정 결정 계수는 뭐에서부터 얻는다? 결정 계수와 독립 변수의 수로부터 얻는다. 독립 변수 수 알고 있습니다. 결정 계수 얻었죠. 그럼 수정 결정 계수는 단순 연산이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코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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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Y 밸리드랑 Y 프레드의 정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속에는 선형회귀 모델이 담겨 있지는 않죠. 그냥 Y 밸리드에는 담백한 60개의 플로트 값, Y 프레드에는 담백한 60개의 인트 값일까요?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자면은 이 R2 결정계수의 정의 자체가 그냥 종속 변수의 예측치와 실제치 사이의 관계만을 규명하는 값인 겁니다. 즉 선형회귀 식은 아예 투입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식이 안 관여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우리 결국 좋은 모델이라는 건 잘 찍어 맞히는 모델이잖아요. 그죠? 잘 찍어 맞힌다라는 거는 실제와 예측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있냐라는 거니까 개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돋보기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지표, 지금부터 볼 다른 지표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자연스럽게 뒷지표로 넘어가도록 하죠. MSE를 줄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40명에 대한 MSE는 지가 알아서 잘 줄였을 거예요. 미니멈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 수학적 원리에 따라. 그건 그럴 거고 그렇다면 60명에 대해서 MSE는 좀 괜찮게 뽑았나?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MSE, 사실 MSE를 우리가 진짜 손으로도 한번 구해봤잖아. 아주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코딩을 조금만 하면 MSE를 계산하는 코드를 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쓰자라는 겁니다.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다. 이걸 바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쓰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수능 성적 오차가 20점 정도 썩 나쁘지 않은 모델이어서 20점 정도 틀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30마줄 놈이면 210점 정도로 찍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의 제곱, MSE는 제곱을 일단 해야 되니까 에러 스퀘어드는 400입니다. 그러면 평균도 400 언저리가 될 겁니다. 400, 390, 410 이러면 400이겠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MSE가 400 몇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오차가 대략 2만에 달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셋에 대한 MSE는 얘의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죠. 2만의 제곱은 4억이고요. 4억과 비슷한 값들을 평균 내면 역시 4억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델에서는 MSE가 4억이라는 건데 2만 정도의 오차, 짜잘짜잘, 약간 금액과 관련된 오차 같아요. 뭐 10만 원을 찍을 걸 12만 원을 찍는다 그런 거지. 그런 수준의 오차를 가지는 데이터인데 MSE가 4억, 5억이야. 그러면 사실 지표가 좀 보기가 그렇다라는 거지. 즉 지표의 스케일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생각한다? 민망할 정도로 쉬운 얘기지만 RMSE라는 새로운 지표를 고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루트 씌운 거예요. MSE 전체에 루트 씌운 거에 불과합니다. 결국 MSE의 제곱근, RMSE를 우리가 보통 보고에서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표, 요 지표는 이게 나왔고 저 지표는 이게 나왔고 합니다. 라고 할 때 MSE도 MSE지만 RMSE 값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이 RMSE를 썼을 때 장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차가 대략 20점 정도래. 그러면 MSE도 대략 400 정도일 텐데 얘의 루트 씌우면 딱 20이죠. 결국 오차의 근본, 원래 스케일을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결정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MSE보다는 RMSE로 많이 보고하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MSE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얘의 제곱근만, 2분의 1승만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한 몸이에요. 루트 씌운 거냐 제곱한 거냐 차이기 때문에 MSE랑 RMSE는 한 몸입니다. 근데 이 한 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의 오늘 주가와 아시아나항공의 오늘 주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자입니다. 네이버는 19만 2,700이래요. 제가 사실 주식은 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아나항공은 11,090 정도를 횡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주가 예측,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 가장 많이 연구 결과가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이 스탁 프레디션, 주가 예측입니다. 근데 몇 년째 핫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몇 년째 가장 정확한 모델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예. 아무튼 회귀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 결과 네이버에 대한 주가 예측 모델 뭐가 있는데 그 RMSE가 5천인 모델을 얻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에는 또 다른 회귀 모델이 적용돼야겠죠. 회귀 모델을 얻은 결과 RMSE가 4천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RMSE는 뭐예요? 결국 루트를 씌우든 지지고 볶든 오차잖아. 오차는 낮을수록 좋으니까 5천 vs 4천이라면은 아래쪽의 오차가 작으니 평균 제곱금 오차, 즉 RMSE가 낮은 아래쪽 아시아나 회귀 모델이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요 슬라이드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얘는 지금 네이버가 2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고작 오차 스케일이 5천밖에 안 나는 겁니다. 즉 20만 원짜리를 19만 5천 정도로 예측했으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11,090원짜리 주식을 4천 정도의 평균적인 오차로 가늠한 겁니다. 즉 이 모델을 돌리면 11,000짜리를 3천 또는 4천이니까 3천이 아니죠. 11,000짜리를 7천이라든지 또는 15,000 정도로 예측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사실 침팬지에게 예측을 맡겨도 이 정도의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네. 결국엔 뭐냐면은 이렇게 RMSE를 그냥 맞대매로 비교하면 안 되고 결국 다른 식으로 지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참사가 왜 벌어졌냐면은 이게 절대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10만, 100만, 1000만 단위 주식이든 10, 100, 1000 단위, 만 단위 주식이든 간에 그냥 이거를 무턱대고 비교할 수는 없다. 결국 절대값이 아니라 무슨 렐러티브, 상대적인 지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상대, 즉 비율 지표예요. MAPE라는 거는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의 준말이고요. 가장 주목해야 할 건 퍼센티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값 스케일로 가지 말고 비율 스케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 MAPE 값은 실제값 대비 오차의 비율입니다. 자, 오차의 비율인데 앱솔루트가 들어가 있죠. 부호의 양음, 빼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대비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측값 대비냐, 실제값 대비냐는 다릅니다. 예측값을 분모로 넣냐, 실제값을 분모로 넣냐의 차이기 때문에 뭐 대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값 대비 오차의 비율, 이 MAP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스크린을 좀 올려볼까요? 참고로 지난주부터 그 정상적인 스케줄로 강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강의가 매 주마다 올라가니까 복습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에 저런 학생 정은 몇 점일까요? 제가 이거 따로 적어드릴게요. 자, 학생 갑부터 정까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MAP라는 거는 오차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내기 전에 일단 오차 비나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거지.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분모, 기준은 실제값이 되겠습니다. 자, 선형 회기를 통해서 예측한 수능 성적이 갑 학생의 경우에는 200점 맞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네? 실제로는 250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로 번역할 수 있느냐? 250 대비 오차의 비율입니다. 오차가 절대값이 얼마? 50인 것 같아요. 50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 말인즉슨 250에 50이 해당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몇 퍼? 250 대비 50이 갖는 비율은 몇 퍼죠? 그죠? 20%죠. 사실 여러분이 계산을 이것보다 훨씬 빨리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내면 짧은 시간에도 막힘없이 풀기 때문에 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 250 대비 50은 20%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 대비입니다. 300 대비 오차가 몇인고 하고 보니까 부호 상관없이 15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300 대비 15라는 건 20분의 1이다. 퍼센티지로는 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까요? 180과 240이라면 실제값 대비라고 했습니다. 240 대비 180으로 낮춰 찍었으니까 60만큼 오차가 발생했다. 즉 4분의 1에 해당하는 오차다. 100분율로는 25%가 되겠습니다. 자, 저놈의 경우는요. 문제 정은 220과 200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 강의 자료에는 잘 나와 있을 테니까 200 대비
20의 오차를 가진다라는 거고 그 말인즉슨 10분의 1, 10%의 오차를 가진다. 넷 평균 내면 그게 답이다라는 겁니다. 뭐 굳이 내볼까요? 10, 25, 5, 20을 다 더하면 60이니까 평균 내면 15%, MAP는 1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적어도 방금 전에 봤던 MSE의 딜레마는 해결할 수 있어요. MSE는 이렇게 두 모델이 혼재해 있을 때 절대값을 주기 때문에 비율상 얼마나 좋은 모델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못 준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MAP는 또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냐? 우리 보통 이 데이터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잖아.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더 전문가가 되겠죠.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을 잘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과를 잘 해석할 줄 알아. 아는데 우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상급자는 보통 뭐죠? 쉽게 얘기해서 대알못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개념이라든지 데이터 과학 모델들을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사이클론이 뭐고 회귀가 뭐고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RMSE, MSE 이런 것들을 주면은 그 지표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퍼센티지야. 어느 정도 틀렸냐, 내 모델이 어느 정도 그릇되냐라는 거를 퍼센티지로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해석의 직관성이 뛰어납니다. 사전 지식이 없어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 모델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퍼센트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다는 게 MSE와 비교되는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델 15% 정도의 오차 비율을 가지고 5%로 개선할 거다.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이해 못하겠어. 그죠? 그런 해석의 장점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다면 다음 슬라이드로 스크린이 다 내려오면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엑서사이즈 1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풀 시간을 드릴게요. 9개의 독립변수, 하나의 종속변수가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중선형 회귀를 적용해서 평가지표가 이렇게 도출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을 만든 다음에 내 식이 완벽하진 않은데 이런 지표를 보여라고 보고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빈칸에 제가 빈칸을 일부러 뚫어놨습니다. RMS의 값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식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죠. 자, 참고로 이 문제는 결정계수와 수정결정계수를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계산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별도의 산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RMSE는 MSE의 루트 값이죠. 답은? 그죠. 제가 루트 4만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200이 되겠습니다. 200이 되겠고. 2번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웬만한 거, 어지간한 거 다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R 수정결정계수. 좌변의 값은 이미 주어져 있죠. 0.4입니다. 즉 좌변의 값이 0.4로 주어져 있다. 그럼 분모 분자인데 분모에 들어갈 게 n마 p마 1이고 제가 p를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독립변수 9개로 회귀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드렸어요. p를 드린 거나 다름이 없지. n-9-1이 되겠습니다. 즉 n마 10이 되겠고요. 그 위에 1-r 스퀘어드인데 r 스퀘어드가 0.5라고 드렸다라는 건 1-r 스퀘어드 0.5다라는 거고 거기에 n-1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모 곱하는 게 낫겠네요. 0.4에 n-10 이꼬르 n-10 마이너스 0.5 n-1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n-4 이꼬르 n-10 마이너스 0.5n 플러스 0.5가 될 테니까 얘는 곧 0.5n 빼기 9.5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 오른쪽 각각 적당히 넘기면 0.1n이 무엇이 되냐면은 넘겼을 때 마이너스 4 더하기 9.5니까 5.5가 되나요?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그럼 n이 얼마입니까? 55인가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OCW 수업을 하면서 필기를 할 때는 항상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러다 틀리면 다시 녹화를 또 하고 그래야 되니까. 55 나왔습니까? 네. 55 나왔습니까? 예, 우리의 집단지성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틀리면 내 책임만 아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 5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표를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지표 중에 몇 개가 누락됐더라도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정규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정규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논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여기에서 묶어보도록 할게요. 뭐를 이용해서 묶어볼 거냐면 울타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울타리를 이용해서 묶어보겠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좀 강아지 파거든요. 근데 요즘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가사라 하는 강아지 아십니까?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가 막 주인한테 막 이렇게 막 달라붙고 그런 영상인데 하루 3번씩 볼 정도로 너무 빠져버렸는데 무튼 여담이었고 강아지 고양이를 울타리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떻게 하냐? 여러 개의 선분을 그어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를 진짜 정석대로 나누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스크린 올리면 또 시간 걸리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릴게요. 예, 놀랍게도 선분입니다. 제가 못 그린 거지. 자,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가 7마리, 고양이가 7마리 이렇게 분리가 완벽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좋은 울타리인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울타리라 함은 보통 그냥 직선으로 쫙 그어버리든가 아니면 원형으로 쫙 하든가 하지 이렇게 막 여기 갔다 90도 틀어, 35도 틀어 뭐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얘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14마리, 강아지 7마리, 고양이 7마리 이 14마리에 대해서만 정말 그냥 억지로 만든, 억지로 적합시킨 울타리일 뿐이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울타리를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해? 내리 찍어버리겠지. 하얀색으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많아야 2개 선분을 쓴다든지 그런 게 일반적이잖아. 즉 노란색은 너무 지금 데이터에 과하게 핏된 거고 하얀색이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과하게 핏됐다? 이걸 영어는 아니지만 한자로 바꿔 표현하자면 과적합이 되겠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거를 너무 줬다 보니까 진짜 7대7로 완벽하게 나누려고 억지로 이렇게 선분들을 이어서 만든 거. 이런 게 바로 과적합된 울타리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데이터셋에 비유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240명한테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회기 모형을 만들 때 240명 하려면 세타를 어떻게 해야 되고 2번 학생 생각하니까 세타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240명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된 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현실과 괴리됐다는 건 뭐예요? 60명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지.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흔한 문제, 오버피팅, 우리말로는 과적합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적합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노란색 울타리는 비현실적이고 하얀색, 적당한 선에서 울타리를 타협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회귀, 우리 선형회귀 배우고 있으니까 선형회귀에서 과적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시 정각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잊지 말고 출석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저희 뒷내용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적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오버피팅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냐? 선형회귀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오버피팅은 숙명적인 문제다라는 거고 특히 여기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드렸던 건 뭐다? 울타리를 선분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7, 8개 선분을 뜯어 붙이면은 완벽한 울타리 7대7 정확하게 나오는 울타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14마리를 위한 아주 스페시픽한 울타리에 불과하지 우리 실제로는 그냥 찍고
긋는 것처럼 240명한테만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60명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적합시켰다. 그걸 줄여서 과적합, 영어로는 오버피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오버피팅은 숙명적인 문제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형회귀에서는 보통 두 가지 접근법을 많이들 취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독립변수의 종류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선분을 썼다라는 건 사실 회귀 모형으로 치환해서 생각하자면 너무 많은 x를 투입한 거 아니에요. 막 발 사이즈도 넣고 뭐도 넣고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선형회귀식에서 불필요한 독립변수를 날리고 다시 모델을 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냥 몇 개의 변수를 킥하는 거지. 우리 이거 다른 말로 피처 실렉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피처만 골라서 넣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볼 거는 우측입니다. 개수 세타의 값을 줄인다라는 건데 사실 잘 생각해봐. 여기 중에서 x4, x5 이렇게 몇 개의 x를 골라서 킥한다라는 거는 조금 스무스하게 얘기하자면 세타의 크기, 스케일을 줄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타4가 10이고 x4가 옆에 붙어 있었다면은 원래는 10만큼의 중요도를 x4가 가지는 거잖아. 근데 그 10을 5로 줄이고 3으로 줄이고 0.3으로 줄이면 사실 x4를 내가 대놓고 킥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없는 놈 취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직접 명시적으로 킥하지 말고 세타 값을 전반적으로 낮춰 컴다운 하다 보면은 그게 곧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낮추고 울타리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고급지게 뭐라고 얘기한다? 레귤러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정규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화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욕심의 상징, 집게사장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선형회귀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기억납니까? MSE, 평균제곱 오차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기 때문에 애초에 설정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었어요. 이걸 줄이는 게 목표고 그걸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한 길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새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 꿈이 생겼다. 뭐? 세타의 크기를 전반적으로 낮춘다라는 거죠. 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5에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건 낮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타는 스케일,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줄이는 거예요. 몸집을 줄이는 겁니다. 양음과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스터 글리디시가 MSE를 줄이고 싶은 건 애초에 선형회귀의 근간 원리입니다. 그걸 어겨서는 안 돼요. 근데 과적합은 피하고 싶으니까 정규화의 원리에 따라서 세타 값들도 전반적으로 낮추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욕심을 안타깝지만 모두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식에다가 이것저것 덧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식을 먼저 이해해 볼게요. 수식 많이 등장한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미니마이즈라는 건 이걸 최소화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적화 같은 거 들으면 많이 보셨죠? 이 식을 최소화하라라는 건데 좀 이따가 뭐가 덕지덕지 붙을 거거든요. 자, 먼저 얘를 보면은 학생 수분의 실제 수능 성적 빼기 회귀 예측 성적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배운 건데? 뭐죠? 이거 MSE인가요? 오차 제곱 평균 제곱 오차 MSE잖아. 이거 MSE예요. 즉 제가 지금 엔터를 안 치고 이 상태 그대로 두면 이게 선형회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선형회귀 모델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일반 선형회귀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요 짓을 할 수 있어요. 자, 알파는 우리가 사전에 결정하는 상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절대값 기호가 바로 씌워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바가 두 개인 건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공수 같은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요건 우리가 노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노름이라는 거는 원놈, 투놈 이렇게 정의가 각각 달라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 원노름의 경우에는 적어드릴까요? 지우개를 자, 오늘은 원노름과 투노름, 원놈과 투놈 위주로 볼 건데 원놈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절대값 기호에서 출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세타 1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라는 건 원노름, 세타에 대한 원노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정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모든 세타를 절대값 씌워서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세타라는 건 우리 식에 없었어요. 우리가 편의상 세타라고 불렀지 세타 제로, 세타 원 이렇게 첨자가 항상 박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체의 세타 원노름이라는 거는 모든 세타들의 각각 개별입니다. 개별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건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증명이 아닙니다. 자, 반면 투 노름은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세타의 투 노름. 노름 기호는 보통 밑에다가 많이 써요. 위는 제곱과 헷갈리니까. 자, 투 노름은 어떻게 정의한다? 익숙한 그 맛입니다. 유클리디안에서 봤던 그 맛. 우리 뭐 거리 계산할 때나 기타 등등 할 때 다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투 노름이라고 정의합니다. 투 노름은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투 노름입니다. 자, 이렇게 원놈, 투놈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원놈을 쓰는 게 라쏘라고 읽습니다. 라쏘 정규화라고 하고 투노름을 쓰는 거 우리가 리찌 정규화, RIDGE, 리찌 정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가 결정하는, 분석가가 결정하는 상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더한다는 뚱딴지 같은 액션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찌 정규화는 투 노름의 제곱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은 헷갈릴 필요 없이 그냥 루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정규화, 리찌 정규화식에선 루트가 없다. 얘는 원래 루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규화식에서는 그냥 루트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아예 절대 헷갈리지 말게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루트 없이 제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뚱딴지 같이 무슨 소리냐? 미니마이즈 MSE까지는 일반 선형획인데 결국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다시 말해 정규화를 아예 1도 신경 쓰지 않는 기존의 선형회계는 그냥 얘가 목표였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걸 최소화하는 건데 괄호 안에 MSE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MSE를 최소화하는 게 유일한 일관된 목표였고 그걸 좇아서 세타를 찾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타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스케일이 크고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라쏘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라쏘 먼저 살펴보자면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 의 경우에는 MSE 더하기 점점점 생략하겠습니다. 세타 n을 몽땅 더한 거. 정확히는 절대값까지 들어가야겠죠? 세타 n입니다. 세타 기호를 쓸 수가 없어서. 네. 요거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 그래서 뭐를 목표로 했냐면은 점심은 안 먹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만 생각할게요. 자, 이게 목표였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미니마이즈 아침 식사 칼로리가 목표였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침 식사 칼로리를 내가 진짜 쓰러지지 않는 선에서 미니마이즈 했어요. 그래서 한 150 칼로리, 뭐 계란 반 개 이렇게 먹었다 쳐. 근데 여기에는 식에 뭐가 없습니까? 점심은 안 생각하기로 했고요. 저녁 식사 칼로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150 먹었어. 아, 내 스스로 칭찬해 하면서 저녁에 뿌링클 시켜 먹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저녁 식사 칼로리는 왕창 이렇게 솟구쳐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추가한 거다? 이 식에다가 를 추가한 겁니다. 어쨌든 이 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절충안을 취해야 돼요. 어떤 절충안을 취해야 돼? 얘를 늘리는 대신 얘를 줄이든
얘를 줄이는 대신 얘를 늘리든 어떻게 서로서로 희생시켜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뭐다? 미니마이즈, 전체 칼로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정규화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전에 봤던 일반 다이어트 모델, 즉 얘보다 아침 식사 칼로리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자, 얘가 1번 모델이고요. 얘가 2번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모델 아침이랑 2번 모델 아침 식사 칼로리를 비교했을 때 2번 모델에서 아침 식사 칼로리는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볼까요? 얘가 예를 들어 200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얘가 150으로 내려갔어. 근데 얘가 150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애초에 여기서도 150을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얘를 어느 정도 희생하겠다. 즉 아침 식사 칼로리를 조금 더 먹는 대신에 저녁을 적당히 조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원본으로 돌아갈까요? 원래는 MSE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E 값의 극한, 아주 미니멈은 일반 선형회계에서 도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얘를 몽땅 더해서 MSE도 적당히 줄이고 세타들도 적당히 줄이고 그럼 얼마나 좋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이 집계사장의 모든 요구를 다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MSE도 미니멈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희생을 하겠지. 그런 과정에서 적당히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썩 괜찮은 MSE 그리고 세타 다이어트까지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라쏘 정규화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리찌는 뭔 차이다? 식 차이예요. 식 차이. 얘도 줄이고 전반적 세타도 줄이는 목표는 똑같거든요. 근데 식을 절대값이 아니라 제곱 더한 값으로 쓰겠다.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잡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MSE도 줄이고 그와 동시에 세타도 줄이고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라쏘 또는 리치 정규화를 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뭐 특정 부분 다시 설명해달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알파, 드디어 말씀드릴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이 알파의 경우에는 얼마나 세게 정규할 건가를 의미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보통 양수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뒤에 들어가는 노름도 다 양수일 수밖에 없는데 제곱이나 절대값이나. 알파도 양수인 게 일반적일 텐데 만약에 알파가 0, 양수도 아니고 그냥 0이라면은 얘는 그냥 뭡니까? 알파가 0이면 뭘 곱하든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선형 회귀 모형이랑 동일해요. 그러다가 알파를 조금씩 0에서 0.1로, 0.1에서 1로, 1에서 100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정규화가 좀 더 세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규화가 세게 들어간다라는 걸 좀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정규화가 세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얘가 훨씬 더 가치 있는 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알파가 0.1이면은 아직까지는 시선을 여기 쏠리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MSE를 줄이는 게 맞지. 얘는 꼴랑 해봐야 페널티가 뭐야? 0.1밖에 안 들어가는데. 근데 얘가 100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만 집중하다가 얘의 1000만 페널티 먹어서 미니마이즈 해야 할 값이 너무 커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1000만일 때는 뭐에 집중해야겠어? 내가 얘는 흐린 눈 할 수밖에 없고 세타를 어떻게든 줄여서 1000만에 곱해지는 값을 줄이겠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정규화를 빡세게 한다는 뭐와 동치다? 알파를 강하게 넣는다. 큰 값을 넣는다와 동치고 그 말인즉슨 MSE를 줄이겠다는 첫 번째 목표보다 세타를 줄이겠다는 두 번째 목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게 사실 파라미터를 결국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분석 모델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민즈 군집화의 경우에는 엘보우 메서드라고 해서 적절한 파라미터를 결정해주는 도우미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알파 값을 조율하다 보면은 어디가 세타 값에 큰 영향을 주고 어디가 MSE에 큰 영향을 주고 이렇게 어느 알파냐에 따라서 적당히 값이 보일 텐데 그걸 분석가가 직접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어디에 목표를 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표와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오직 이 과적합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타를 날려버리고 싶어. 그게 지상 최대의 과업이라면은 사실 알파 값을 훨씬 크게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근데 정규화를 어느 정도 수행하면서도 이 회기식 자체의 골격은 유지하고 싶다. 즉 세타를 날릴 정도로 내가 정규화를 요구하진 않는다라고 한다면 알파를 적정선에서 찾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인사이트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분석 인사이트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알파 값을 어느 정도로 크게 둘지 작게 둘지를 결정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별게 없습니다. 뭐랑 똑같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불러온 다음에 공장 차렸잖아.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선형 회귀가 라쏘 선형 회귀로, 라쏘 선형 회귀가 리찌 선형 회귀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들어갔고 괄호가 생략됐었잖아. 괄호만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 라쏘로 바꿔치기 당한 대신에 알파 값이 들어갑니다. 얘는 알파가 필요하죠. 그래서 알파 값을 넣는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알파가 0이라는 건 실제로 0을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다. 그냥 일반 선형에게랑 똑같다라는 거고요. 기본값,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파 값을 안 줬다? 그러면은 1로 설정됩니다. 참고하시고요. 0.5로 주고 fit과 predict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보죠. 파이썬 환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런타임이 파일은 남아있네요. 자, 라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골격이 똑같다. 리니어 리그레션 하던 그 시절과 똑같은데 리니어 리그레션이 라쏘나 리찌로 바뀌고 괄호 안에 알파 값이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복사해서 쓸게요. 그대로 타이핑 하셔도 되고 저처럼 복사하셔도 됩니다. 자, 새 셀에다가 여러분 런타임이 그대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는 대신에 일단 임포트부터 하고 라쏘 어차피 둘 다 해볼 거니까 둘 다 불러볼까요? 리찌까지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공장을 따로 차리는 겁니다. 라쏘 공장을 차린다. 공장 이름은 편의상 레그라쏘라고 할게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알파 값을 안 주면 1인데 줘보겠습니다. 0.5로. 자, 그 상태에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레그는 구형 공장이니까 신형 공장에다가 fit을 해야겠죠. 라쏘, 레그라쏘 공장에다가 fit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트레인, Y 트레인, 즉 240명의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뭘 보고 싶어요? 식은 세타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레그 라쏘의 코에프도 보도록 하고 레그 라쏘의 인터셉트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리찌로만 바꾸면 두 개 다 해볼 수 있겠네. 잠깐 작성할 시간 드리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의 개수, 세타 6개가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온다? 173,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7.6,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원래 세타 스케일은 어느 정도였냐면 요랬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과를 지워버렸네요. 네. 요랬거든요. 174,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7.8. 세 개만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7.8, 174. 근데 밑을 보니까 7.8에서 6으로, 4.1에서 3.9로, 174에서 3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어쨌든 줄긴 줄었다. 우리의 목표 뭐였다고요? 이렇게 억지로 라쏘 공장을 만든 이유는 세타가 가지는 영향력을 좀 내려앉히기 위해서였다니까. 그게 실현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스트렝스로? 0.5 정도의 강도로 내려앉힌 겁니다. 그럼 내가 좀 화끈하게 가고 싶어. 10배로 뛰어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세타가 가라앉냐? 이렇게 크게 가라앉는다. 정말 크게 가라앉은 겁니다. 4가 2가 된 거잖아. 이렇게 점점 더 가라앉다가 결국에는 뭐가 초래되겠다. 15로 한번 해보면 하나가
날아갔어요. 공교롭게도 뭐가 날아갔지요? 1학년 내신 등급, 거의 nothing에 가까운 실제 수능 성적과 그렇게 연관이 없을 법한 얘가 날아갔다. 25, 35로 늘린다면 운명은 좀 보이지요. 이런 게 바로 정규화, 특히 라쏘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이걸 리찌로 바꾸면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돌려보지는 않을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팝 퀴즈는 이미 답을 드렸군요. 알파 0인 경우에는 일반 선형회귀 모형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쏘와 리찌가 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세타와 관련된 양의 식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뭐를 택하든 간에 집계사정의 목표는 동일해. MSE도 낮춰, 그러면서 세타도 크게 낮춰. 그 둘의 목표는 동일한데 다가가는 방법,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계산을 딱딱딱 칼같이 하는 것도 중간고사에서 중요하겠지만 우리 데이터과학 수업 자체로 생각했을 때는 인사이트가 중요해요. 이게 어떠한 함의를 담고 있냐가 중요한데 라쏘와 리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얘가 제일 먼저 보여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라쏘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제가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펜이 어디 있을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타가 두 개인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1, 세타 0, 세타 1 둘만 생각할게요. 얘도 세타 0, 세타 1 둘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의상 세타 0 대신 x, 세타 1 대신 y라는 노테이션을 지금만 이 슬라이드에서만 한시적으로 택할게요. 즉 얘는 뭐다? 얘를 다른 걸로 표현하면 x 더하기 y, 물론 둘 다 각각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결국 얘를 적당히 미니마이즈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는 10, 는 20, 는 k와 같이 x 절대값 더하기 y 절대값은 상수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 그려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은 절대값, 왜 우리 약간 그 중고등학교 때 열받는 서술형 유형 있잖아요. 이거 다 빼가지고 x가 음일 때 y가 양일 때 다 해서. 근데 그냥 절대값이 없는 생태계를 생각하면 x 더하기 y는 10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이렇게 귀결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값이 x로도 되고 y로도 되니까 그냥 좌우 뒤집어서 종이접기 하듯 그리면 되죠. 그러면 자, 이게 사실상 라쏘의 기하학적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세타가 어차피 뭐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갈 뿐이지 이 원리가 틀려먹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에서 편의상 생각했을 때 라쏘는 한마디로 무슨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이아몬드, 마름모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는 더 쉽네. 얘를 치환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은 10. 여러분 이거 무슨 모양? 자, 어디를 보시든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칠판을 보든 여기를 보든 무슨 모양? 원 모양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우리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리찌는 원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원이 점점 다가오면서 정규화를 수행합니다. 자, 정규화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지금부터 타원이 라쏘 또는 리찌에 닿는 순간, 그때가 정규화 모먼트, 즉 미니마이즈가 되는 모먼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띠 하다 보면 어디, 기하학적 구조상 어디 닿을 수밖에 없다? 꼭지점에 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리찌로 똑같은 타원을 평행이동해서 매치시키면, 자, 얘는 윗 꼭지점이나 오른쪽 꼭지점은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사실 꼭지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죠. 결국 라쏘는 마름모의 꼭지점에 닿고 리찌는 x, y를 절충한 어딘가에 닿는다라는 겁니다. 편의상 여러분이 x, y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x축, y축이 있는데 여기에 하필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규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x, y 중 누가 죽어? 이러면? 죽는다는 건 0값이 된다라는 거죠. x값이 0으로 죽어버리고 y값만 생존하게 됩니다. 반면 얘는 x, y 중 누가 죽나?
안 죽거든요. 얘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지만 어쨌든 x, y 절대값 다 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라쏘와 리치의 기능 차이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x, y 중 하나가 죽는다라는 걸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세타 중 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타가 9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3, 4개 내지 5, 6개가 죽는다라는 건데 세타 몇 개를 죽인다라는 건 그 여집한 만큼 살린다라는 거죠. 즉 어떤 변수를 고르고 싶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 피처 실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몇 개 킥하고 남기겠다. 그게 바로 라쏘의 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너무 극단적이야. 야, 변수가 5개밖에 없는데 2개를 날리면 뭐 쓰겠냐? 데이터셋을 쓰겠냐? 그래서 적당히 세타를 낮추고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리치고, 리치는 그래서 가중치의 분배, 웨이트의 분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코드로 돌아가 볼까요? 눈으로만 보세요. 자, 우리 알파를 15로 줬어요. 그 결과 하나가 죽었지요. 이게 라쏘의 변수 선택을 결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라쏘는 변수의 선택, 바꾸어 말하자면 몇 개를 날려버리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둬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예 날아갔다라는 건데 동일한 알파 값으로 제가 리치 한번 해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한 셀을 더 파겠습니다. 레그 리치를 동일한 알파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알파 값이 동일한 채 방법만 바꿔서, 즉 마름모에서 원으로 옮겨 타서 실행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 살아있어요. 알파 값이 똑같고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라쏘를 리치로 1차를 2차 노름으로 바꿨을 뿐인데 다 살았어요. 얘는 거의 다른 것도 죽이고 얘는 실제로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날릴 거냐 적당히 가져갈 거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가 세면 셀수록 세타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리치도 알파를 1500만 이렇게 주면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그것보다는 똑같은 알파에 대해서는 라쏘가 훨씬 더 세타를 아예 죽이는데 억누르는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다? 얘는 너무 극단적으로 날리네. 얘는 너무 극단적으로 살리네. 우리 동양의 중용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나? 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미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엘라스틱 넷. 엘라스틱 넷이라는 건 라쏘와 리치를 혼합해서 이 둘을 혼합해서 두 가치를 모두 가져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겠어요? 엘라스틱 넷은 원노름, 투노름을 식에 다 넣어서 가중치를 찾겠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뭐 타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모서리인데 말 그대로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확장해 나갈 때 이렇게 꼭지점에 걸려서 x, y 중 하나가 탈락하는 비율이 많고 반면 여기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앞서 우리 직접 돌려봤지만 라쏘를 쓴다고 무조건 특정 변수가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리치를 쓴다고 모든 변수가 사는 건 아니에요. 결국 알파 노름이지만 동일한 알파에 대해서 집중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서사이즈 2는 소개만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상 다루진 않을 텐데 교통정책국에서 일별 버스 이용자 수를 예측하는 선형외기 모형을 개발하려고 해요. 예측에 활용될 독립변수는 25개인데 제가 다 드렸고요. transport.csv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Y도 드렸고. 학습용 검증용을 7대3으로 트레인 테스트 쪼개고 난수 초기치, 랜덤 스테이트란 뜻이겠죠? 0으로 둘 때 두 물음에 한번 답해 보시죠. RMSE 값 한번 구해 보시고 두 번째로 20개의 변수, 25개나 되니까 뭐가 이렇게 투입 변수가 많아? 라는 마인드로 20개를 탈락시키려고 합니다. 탈락에는 뭐가 딱이다? 라쏘가 딱이다. 라쏘 정규화를 이용해서 탈락을 시킬 때 5개의 변수는 무엇일까? 2번은 여러분 딱 봐도 알겠지만 뭐 하라는 의도겠어요? 알파 값 한번 잘 세워보라라는 의미겠죠. 올렸더니 다 날라가,
낮췄더니 너무 안 날라가. 적당한 점을 찾아보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파트는 지난 학기 때 제가 담당했던 알고리즘 분반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미치겠어요. 여론조사가 하루에 5개씩 옵니다. 예, 알고리즘 때 안 들었던 분들이라도 제가 노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고객 A는 4G LTE를 써요. 이 캐리어, 통신 캐리어를 의미하는 거죠. 4G를 쓰고 46살, 문의전화 있고 평균 통신료를 70K, 7만 원 정도 낸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에. 그리고 끝내 타 통신사로 이탈했습니다. 우리 보통 번호 이동이라고 하죠. 고객 B는 2G, 23살, 문의전화 5번 걸었고 2만 원 정도 냈는데 결국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볼드 처리한 것 같아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승전 가입을 유지할 거냐, 이탈할 거냐가 중요하니까. 고객 C의 경우에는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입을 유지했다. 충성 고객으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물음을 던질 수 있냐? 나무를 생성해서 고객 데이터를 분류하고 새로 주어진 낯선 고객. 학습이랑 평가는 별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객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엔 회귀식이 아니라 나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객 4,000명 열심히 공부해서 나무를 만들어. 그 다음에 새로 주어진 낯선 고객 값, 낯선 고객 을이 나갈지 말지 모르지만 나무를 이용해서 한번 예측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분류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고객이 나갈지 말지. 지금은 아예 문제가 다른 겁니다. 선형 회귀에서는 점수가 궁금했어요. 몇 점이냐 이런 연속형 변수인 점수가 궁금했다면 여기서는 기다 아니다 A, B, C 중 하나다 이렇게 범주, 분류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나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나무니까 루트와 리프가 있겠죠. 자료구조, 추억 속의 자료구조를 떠올려보면 루트가 있고 리프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 루트에서는 뭘로 출발하냐? 4G LTE 캐리어를 쓰냐라고 물어봐요. 편의상 왼쪽이 yes, 오른쪽이 no라고 암묵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객이 4G를 써요. 그러면 왼쪽으로 띠띠띠 가겠고 이 고객한테 던지는 질문이랑 4G를 안 쓰는 고객한테 던지는 질문이 아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4G를 쓴다면 39세 미만인지 청년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청년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 고객은 이탈할 것 같아라고 찍는 겁니다. 마치 그거죠. 여러분 아키네이터라는 게임 아십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의 인물을 생각을 해요. 손흥민. 그러면은 내가 직접 컴퓨터한테 얘기하진 않고 컴퓨터가 끊임없이 물어봐요. 컴퓨터는 내가 손흥민을 생각한지 모르지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 실존 인물입니까? 두 번째 질문, 야구 선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답을 몇 번의 질문 안에 찾는다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es, no가 여러 가지 선지로 넘어갔을 뿐이지 결국 아키네이터의 그 원리랑 똑같다. 그러면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의사결정나무든 아키네이터든 간에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 아키네이터가 누구입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 유용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yes, no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겁니다. yes일 가능성이 너무 낮고 no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보통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대중적인 질문을 던지죠. 반반 정도 갈리는 질문. 남자입니까? 실존 인물입니까? 그렇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아키네이터처럼 이 의사결정나무도 양질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질문, 다시 말해 분기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분기의 기준, 저 헥사곤 안의 질문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건 바로 불순도를 이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보도록 하죠. 진위계수라 불리는 진위인덱스가 먼저 있습니다. 이 진위계수라는 거는 1에서 각 항목의 비율 제곱 합을 뺀 겁니다. 비율을 보통 P라고 나타내니까 P1 제곱, P2 제곱 이렇게 P들의 제곱의 합을 1에서 뺀 거죠. 자, 그러면 요걸 당장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6마리 중에서 강아지가 4마리, 고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조금 살짝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강아지 집단에 고양이가 불순하게 섞여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고양이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강아지가 더 많기 때문에 강아지 집단이 대다수인데 고양이가 불순물로 섞여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많이 섞여 들어가 있냐? 순수한 물은 다른 게 없잖아. 거기 흙 들어가면 섞인 거잖아. 그런 것처럼 강아지 6마리가 원래 있어야 맞는데 고양이가 어느 정도로 불순하게 섞여 들어가 있냐가 불순도고, 어떤 지표든 간에 불순도가 높다라는 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위 불순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저렇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즉 강아지의 비율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칠판 말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할게요. 인데 어차피 클래스, 우리 보통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을 클래스라고 하는데 클래스가 2개밖에 없어요. 강아지 클래스, 고양이 클래스밖에 없기 때문에 진위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빼기 강아지 비율 제곱 빼기 2 될 텐데 이거 그냥 채우면 되겠네요. 강아지 비율은 3분의 2입니다. 제곱하면 9분의 4가 될 것 같고요. 고양이 비율은 3분의 1입니다. 제곱하면 9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진위 값은 뭐다? 1에서 9분의 5를 뺀 9분의 4가 되겠다라는 거고, 수리적으로 증명 가능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항목이 2가지, 클래스가 2가지인 경우에는 값의 범위가 낮으면 0, 아무리 높아도 0.5가 되겠습니다. 0.5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가장 불순도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반이라는 거죠. 하프 앤 하프면은 1 빼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위가 0.5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위가 어차피 불순도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순도 높다, 덜 섞여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 엔트로피는 그냥 식만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P1, P2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로그 씌워서 합한 다음에 음을 넣는 겁니다. 음을 넣는 이유는 우리가 로그의 진수가 1보다 작지요. 비율은 1보다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로그 값 자체가 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양으로 바꿔주기 위해 넣는 겁니다. 어쨌든 얘도 식은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도 높으면 높을수록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 불순 분자가 많이 섞여 있다. 그건 엔트로피나 진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무에 대한 얘기로 돌아갈까요? 왜 뜬금없이 불순도 얘기했냐면 나무의 정의 자체가 불순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시전 트리라고 불리는 이 의사결정 나무는요,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불순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분석 방법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잖아. 뭐 골격이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대신 뭐 3G 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요 질문 대신 45세 이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요 질문 대신 뭐 평균 통신료가 7만 원 이상입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의사결정 나무는 뭐다? 불순도가 가장 낮은 그런 나무가 우리가 찾는 의사결정 나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불순도가 낮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선 스크린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스크린에다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학습할 데이터가 수천 명이거든요. 검증용은 따로 뺐다고 했고 학습용으로만 몇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4천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4천 명의 통신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이탈했는지 충성했는지 Y 데이터까지 다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천 명한테 모조리 묻는 거예요. 결칙지 따윈 없어. 4천 명한테 4G를 쓰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몇 대 몇으로 갈릴까? 대략 뭐 1800 벌수스 2200 정도로 갈리지 않을까요? 뒤에 숫자 보이십니까? 그죠? 네. 1800 대 2200 정도로 나뉠 거다. 그러면 1800명한테 던지는 질문은 왼쪽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아, 4G를 쓰는 사람이 1800명 정도야. yes로 1800명이 이동했다라는 거지. 그럼 1800명한테 이번에는 청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39세 미만 yes, 즉 청년인 사람이 1000명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아닌 사람은 당연히 800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여기 1000명이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질문이 더 있었다면 1000명이 더 세분화됐을 텐데 질문이 없네요. 그래서 이 골격하에서는 그냥 이게 1000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1000명이 다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실 데이터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걸 텐데 일단 결측치가 없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1000명 전부가 이탈했다라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탈을 쓴 건 어떤 의미냐면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그냥 요약해서 이탈이라고 쓴 겁니다. 1000명 39세 미만이냐고 18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맞대, 청년이래. 그러면 그 1000명을 보니까, 뜯어보니까 궁금한 건 이탈이냐 유지냐, Y는 이탈이냐 유지냐라고 했죠. 그 Y 값을 뜯어보니까 920명은 나갔어요. 도망갔어, 고객이. 그리고 80명은 실제로 안 도망가고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중이 너무 한쪽이 쏠린다 이 말이야. 1000명이 여기 있는데 920명, 즉 92%가 이탈했다라는 거는 4000명을 빼고 임의의 고객 값, 미지의 고객 값이 있을 때 4G를 씁니다. 39세 미만입니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값이 어떨 거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야? 우리 회사를 떠날 거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지. 누가 검증해? 1000명의 과거 이력이 검증한다 이 말이에요. 비록 100%라고 볼 수는 없어. 1000대 빵 이러진 않았지만 92대 8이라는 거는 새로운 고객이 yes로 여기까지 온다면은 뭐 나가겠다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유지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2200명한테 문의 기록이 있냐? 고객센터에 문의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1300, 900으로 쪼개졌다 가정하겠습니다. 결국 뭐다? 4GLT를 안 쓰고 고객센터 문의한 적 있는 사람이 1300명인 겁니다. 그 데이터 Y를 1300개 전수조사 뜯어보니까 이 됐다라는 겁니다. 620 vs 680, 1300 합 맞죠? 예. 할 때마다 무서워. 네. 유지가 더 우세라는 건데 방금 전보다는 좀 뒷맛이 씁쓸해요. 얘는 새로운 고객 값이 이 위치로 들어오면 야 무조건 이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선 좀 속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미지의 고객이 띠리리리 여기로 왔다라는 거는 이 고객이 글쎄 우리 회사에 남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얘가 더 어쨌든 높긴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질문, 골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요 세 개의 질문을 막 셔플할 수가 있어요. 얘 대신 딴 질문 던져도 되고 얘 대신 딴 질문 던져도 되고 근데 그렇게 셔플하면서 수많은 이 네모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EEUE, EUUE 이렇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요런 네모가 많길 바라요? 요런 네모가 많길 바라요? 왼쪽이 많길 바라? 오른쪽이 많길 바라? 왼쪽이 많길 바라. 왜? 얘는 속이 다 시원하거든. 틀리더라도 내가 항명할 건 있어. 아니 뭐 어쨌든 얘가 너무 높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얘는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반반보다 아슬아슬하게 됐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이랑 적용할 수 있는 게 뭐 배웠죠? 불순도를 배워서 강아지, 고양이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얘는 불순도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이탈 사이에 유지가 조그맣게 들어간 거고 얘는 불순도가 거의 1대1 되게 높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나무의 불순도가 낮다라는 건 무슨 의미다? 트리를 만들어 신명나게 만들어 그런 과정에서 이런 놈들이 많아지도록 나무를 만든다. 질문을 결정한다가 바로 의사결정나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피 카트, 케이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성 방식이 있어요. 나무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도 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멈췄는데 낮아지는 방향은 동일해요. 무슨 지표든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낮으면 불순도가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낮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데
어떤 지표를 택하냐, 그리고 이진 분류,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얘기하죠. 다리를 두 개를 할 거냐, 여러 다리를 허용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퀘스트, C4.5 등등이 있는데 카트,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 트리라는 게 있고, 이건 카이니까 케이드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케이드, 카이스퀘어 오토매틱 인터랙션 디텍션이라고 불리는 이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남은 수업 시간 동안에는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유용한 카트를 볼 거예요. 이게 안 유용하다는 건 아니지만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이라는 이름 따라서 분류도 잘하고 회귀도 잘해요. 카트 알고리즘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팝 퀴즈가 있네요. 이 카트가 바로 진위계수의 기초에서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카트가 진위계수에 근간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트를 이용한 분류나무 생성. 이거 이미 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함께 해보죠. 자, 5G냐, 청년이냐, 문의를 한 적이 있냐, 이탈을 했냐, 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 원본 데이터셋이 이렇게 작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셋이 학습용으로 딱 7개만 주어져 있어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OX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이탈 여부지요. 이게 곧 Y가 되고 다른 3개가 X1, X2, X3가 되겠습니다. 이탈일지 아닐지가 궁금한 건데 결국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문제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케이스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5G 사용 여부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청년인지 분류, 세 번째는 문의 이력 여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한 게 정상이지만 제가 이 계산을 위해서 좀 줄여드렸어요. 자, 이게 케이스 1, 2, 3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첫 번째로 질문할 걸 결정하는 쇼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사결정나무는 뭐 다리 뻗어가지고 이 질문 저 질문 다루고 등등이 있지만 결국 루트에서 출발하죠. 첫 질문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첫 질문을 결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선결 과제가 될 텐데 첫 질문으로 가능한 케이스가 3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맨 위에 질문할 게 5G OX, 청년 OX, 문의 이력 OX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3가지를 다 해서 뭐를 택해? 가장 불순도가 낮은, 가장 괜찮아 보이는 트리를 택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케이스 1을 한번 볼게요. 5G 사용 여부로 분류하는 게 최적이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5G 사용을 합니까? 라고 제가 루트 노드에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yes 또는 no로 간다라는 거 알고 있죠? 5G 사용하는 사람이 7명 중 총 몇 명입니까? 5명이죠? 5명이고요. 그 5명의 포커스를 둘게요. 편의상 사용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5명의 포커스를 둘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질문을 던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탈 잔류를 잘 분류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 5명 그룹에 묻는 거예요. 여기는 이탈자가 몇이고 잔류자가 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탈자는 O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4열에 O 끝. 둘이죠. 이탈자는 2명이고 사실 이미 적어드렸는데 잔류자 X는 3명이 되겠습니다. 자, 한 그룹에 둘은 이탈했고 셋은 잔류했다라는 거는 강아지 고양이 케이스로 돌아가 봤을 때 잔류자 집단인데 이탈자가 불순하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메모장에서 계산을 할게요. 결국 우리가 진위를 이용하는 잘못 눌렀어요. 진위를 이용하는 게 카트의 원리라고 했기 때문에 진위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모든 집단의 제곱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탈의 제곱합, 잔류의 제곱합이라는 거고 이탈의 제곱은 5분의 2의 제곱이죠. 즉 25분의 4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또 뭐를 뺀다? 잔류 비율의 제곱을 빼겠습니다. 그건 뭐다? 9 나누기 25가 되겠습니다. 얼마죠?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이 저보다 계산이 느리면 안 됩니다. 예, 얼마죠? 12 나누기 25 겠죠? 12 나누기 25, 0.48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5분의 12가 진위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킵할게요. 킵하겠습니다. 진위가 원래는 하나여야 정상일 텐데 지금은 사용 그룹에 대해서만 논의했어요. 즉, 비사용 그룹.
5G에 대한 답을 가위 표시한 사람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좀 럭키합니다. 왜? 두 명을 놓고 보니까 이탈자가 없고 세 보시면 알아요. 잔류자는 전부예요. 이 말인즉슨 불순도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얼마? 물이잖아, 물. 불순도는 높고 낮음이라는 건 결국 순수한 정도라니까. 근데 완전 순수해. 불순물이 없는 거죠. 그럼 그냥 계산을 안 해도 빵이에요. 굳이 계산을 한다면 1 빼기 잔류자 비율의 제곱은 0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몰빵 상태면은 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진위는 25분의 12가 되고 두 번째 진위는 0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케이스 1이랑 쇼케이스니까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랑 케이스 3랑 딱 놓고 야, 누구 진위가 제일 좋아?를 비교할 거잖아. 그러면 케이스 1을 대표하는 불순도, 즉 케이스 1을 통틀어서 진위 계수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진위 계수가 두 가지예요. 25분의 10이랑 0이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을 평균 내는 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평균 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이거 단순 산수를 평균 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여기로 치환해서 말하자면은 비사용 그룹을 너무 강조했다라는 거죠. 반반을 매기면 안 되고 얘는 둘밖에 없으니까 진위가 빵인 거고 얘는 다섯이나 있으니까 요 정도. 다시 말해서 각각의 그룹의 몸집을 가중 평균,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내는 방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5명. 이 첫 번째 진위는 5명 진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진위는 언급은 안 했지만 2명 진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가중을 준다? 얘는 얘에다가 7분의 5, 전체가 7이니까 7분의 5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7분의 2 곱해봤자지만 7분의 2를 곱해서 2를 더한 게 가중평균이 된다. 즉 최종 가중평균 은 0은 0이 될 거고요. 최종 가중평균은 12 나누기 25 곱하기 몇 분의 몇? 5 나누기 7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얘는 조금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 몇 분의 몇? 12인가요? 그렇게 약분해서 35분의 1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빈칸 바로 채울 수 있겠죠? 가중평균을 고려했을 때 케이스 1, 쇼케이스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최종 진위는 3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항상 목표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불순도가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도 불순도가 낮은 방식이 존재한다면 그 질문을 따라야 돼요. 하지만 얘가 최고라면 얘를 택해야겠죠. 어쨌든 35분의 12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적어둘게요. 자, 케이스 2, 케이스 3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은 좀 생략을 할까요?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사용그룹, 비사용그룹, 사용그룹, 비사용그룹. 뭐 여긴 정확히 얘기하자면 청년, 비청년, 문의, 비문의로 나누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위를 계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진위가, 가중 진위가 어떤 쪽을 택한다? 낮은 쪽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왜? 진위는 불순도고 낮을수록 무조건 좋으니까. 낮은 거를 택해서 우리가 그제야 뭐를 완성한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을 달렸지만 첫 번째 질문을 완성한 겁니다. 셋 중 하나를 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개하면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밑으로 뻗어 나가면 돼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yes, no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집단이 다르고 오른쪽에서 집단이 다르겠죠. 그럼 그 집단에 대해서 새로 출발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또 케이스 나누고 저기서도 케이스 나눠서 어디까지? 끝까지 달려가 보자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짜 끝까지 반복을 한다. 즉 수십 개, 수백 개의 질문을 던진다라는 건 사실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키네이터가 내가 손흥민을 생각했을 때 손흥민을 맞히기 위해서 7,250개의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7,250개면 침팬지도 사실 운 좋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은 의미가 없고 나무나 아키네이터나 간결한 질문 몇 개 던져서 띡 맞히는 게 놀라운 거잖아.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도 실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고려할 때 질문을 적당히 끊어가야 된다.
결국 불순도가 완전히 빵인 리프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당히 한 3-4번 질문에 끊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길이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관련이 있는데 의사결정 나무에서 과적합을 줄이는 길이 되겠죠. 다양한 질문들을 있는 힘껏 던지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끊어가는 게 가지치기를 하는 게 과적합을 줄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혹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이 글로벌이 전체 글로벌 그 오티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에서 계속 가서 여기서의 최적, 여기서의 최적, 여기서의 최적이기 때문에 사실 분류, 기술적으로 분류하자면은 그립이자 재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재귀라고 보는 이유는 질문에서 또 질문, 또 질문, 스스로를 계속 소환하기 때문에 재귀인 거고. 그게 네. 전체 오티파이즈가 맞나요? 아,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던졌을 때 불순도 요거는 일단 그리 접근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의 최적,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모든 골격에 대해서 모든 질문을 다 던졌을 때 불순도가 미니멈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게 맞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디 상황에서의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또 알고와 연동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결국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데이터셋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걸 직접 해 볼 건데 좀 로고가 다른 게 보이네요. 그래피즈라는 걸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앞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거는 독립된 셀에다가 한 번만 실행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독립된 셀에다가 이 한 줄만 적고 그리고 실행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미리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느낌표로 시작하는 걸 조심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했는데 실행이 안 된다? 그럼 느낌표를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래피즈라고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따로 설치하는 모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무라는 게 앞서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그냥 끊임없이 질문을 진위에 기반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생성 결과는 그냥 질문의 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비주얼적으로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나무는 뭐다? 질문지가 딱 있고 왼쪽 오른쪽 막 파워포인트 둥근 직사각형 마냥 그렇게 나오는 걸 바라는 거잖아. 그러려면 그래피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해 주시고요. 전 좀 이따 설치를 할게요. 주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될 텐데 판다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사이키넌에서 회귀에 이어 디시전 트리까지 맹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즈는 이 디시전 트리 결과물을 그래피즈로 연동하는 격, 그래서 익스포트 그래피즈를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인스톨을 독립된 셀에다가 해주세요. 설치한 상태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콤이랑 텔레콤 뉴는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경로에.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제어할 텐데 내가 그냥 뜯어만 볼게요. with excel을 이용해서 CSV가 아니라서 엑셀을 쓴 겁니다. telecom.xlsx를 그냥 불러서 보기만 할게.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미 뜯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크놀로지 어느 캐리어를 쓰냐, 몇 살이냐, 전화를 얼마 걸었냐, 얼마 정도 되냐. 88은 88,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떠났냐, 결국 이게 중요하죠. 떠났냐 안 떠났냐가 중요한데 이탈 여부를 leave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즉 leave가 yes여야 번호 이동으로 떠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총 몇 개가 있나 하고 보니까 4,000개가 꼭 맞게 결측치 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를 할 수 있다? getDummies를 쓸 건데 왜 하는지는 일단 적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요 내용, 4줄을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밑에 의사결정나무의 생성까지 한 번에 그냥 적을게요. 이 내용을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모델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인데 제가 지금 당장 설명드린 게 아니더라도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회귀 공장 역할을 하는구나. 디시전 트리를 맹글어주는 공장 역할을 하는구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불순도 지표 종류인 것 같고요. 진이. 자, 슬라이드 길이상 제가 띄었을 뿐이지 한 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맥스 뎁스와 민 샘플즈 리프 값은 보이지가 않네요. 5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트리 모델 이점 fit dfx dfy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코드 쓰기 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아직 안 쓴 분들은 쓰면서 들으세요. 설명을 드리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텔레콤이 어떻게 생겨먹은 데이터셋인지는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4,000줄 어떤 캐리어 쓰는지, 나이 어떻게 되는지, 센터 전화건 횟수, 얼마 내는지, 월 평균, 그리고 떠났는지 Y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getDomies를 이용해서 테크놀로지열을 더미 변수화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getDomies를 이용한 더미 변수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요거까지만 해볼까요? 눈으로만 보세요. 자, 이렇게 getDomies를 활용하게 되면은 2G, 3G, 4G, 5G 다시 말해서 이 범주형 변수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세 열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거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죠. 2G가 맞다면 1, 아니라면 0. 3G가 맞다면 1, 아니라면 0. 다시 말해서 0번 고객이 이 사람 3G 쓰는 고객인데 라고 하면 3G라고 적혔던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0, 1, 0, 0 이렇게 원핫으로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getDomies의 역할이었고요. 이걸 왜 하나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카트의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예시로 들어드렸던 건 O 또는 X 이런 범주형 입력 변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나무를 사이킨런을 이용해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만들 때에는 모든 걸 뭘로 간주해야 되냐면 수치형 변수를 디폴트로 해야 됩니다. 즉 당연하게도 이 Y, 즉 이탈할지 유지할지는 당연히 no, yes 이런 범주형 변수겠지만 에버리지 빌이라든지 센터 콜즈라든지 이렇게 Y를 분류하는 데 들어가는 입력 변수들 X들은 다 수치형 변수인 게 디폴트예요. 안 그러면 안 돌아갑니다. 구조상. 그래서 얘를 수치형 변수로 억지로 바꿔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원본 코드 돌아가자면은 ILOC를 뜬금없이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 리브만 빼는 겁니다. 우리가 회귀에서도 X들이랑 Y를 나누었던 것처럼 나무에서도 당연하게도 Y랑 X를 구분해야 되는데 Y가 리브고 X는 그 나머지잖아. 순서상 3번이 리브라서 3번만 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법을 쓰시든 맞게만 하면 돼요. X랑 Y를 나누었고요. 그 상태에서 트리 모델을 만듭니다. 공장을 차린다라는 건데 지니를 이용해서 카트가 지니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니를 이용해서 3층까지만 가겠다. 즉 아키네이터가 7,500개 던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3번만 질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민샘플즈 리프는 뭐냐? 자, 민샘플즈 리프나 맥스 뎁스나 일맥상통하는 개념인데요. 얘는 뭐냐면 얘가 질문수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냐라면 min samples leaf는 리프 노드에 최소 몇 명 있냐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나무에서 4,000명한테 질문하니까 1,800대 2,200이 됐어. 그리고 1,800한테 질문하니까 1,300대 500이 됐어. 그러면 점점 뭐냐면 리프가 쪼그라든다 이 말이지. 그러면 쪼그라들다가 예를 들어 리프에 한 놈밖에 없어. 여러분 한 놈밖에 없는데 불순도가 있을까요? 나 혼자면 불순도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프가 쪼그라들면 들수록 불순도가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야, 이 정도는 있어야지가 민샘플즈 리프입니다. 동치겠죠. 질문을 많이 할수록 리프가 쪼그라드니까. 어쨌든 둘이 비슷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DFX, DFI, 즉 4,000명 전원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애석하게도 트리 모델을 그냥 보잖아. 그럼 트리 형상이 안 나와요. 왜? 그래피즈 안 썼으니까.
그래피즈 코드를 지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작성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자, 오타에 주의하면서 그래피즈 코드까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데이터라고 돼 있는데 결국 시각화를 위한 소스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닷데이터라는 소스를 만드는 건데 익스포트 그래피즈. 괄호 안에는 수많은 게 들어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길고 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트리 모델이겠죠. 앞서 만든 트리를 바탕으로 시각화를 하는 거니까 트리 모델을 가장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는 요식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가 뭐 둥근 직사각형을 쓸지 아니면 뭐 채색을 할지 말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는 none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줄에 그냥 쓸게요. feature names는 dfx 컬럼즈. 자, 트리 모델을 언급한 뒤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dfx 컬럼즈라고 돼 있는데 얘가 곧 뭐다? feature names. 의사결정 나무의 입력 변수들인 겁니다. 그거를 내가 명시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dfx를 잘못 쓰면은 안 만들어질 겁니다. 자, 클래스 네임즈는 어딨냐? 이미 트리 모델에서 클래스 네임즈를 분류해 놨습니다. 즉 내가 leave를 no yes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클래스를 분류한다 이 말이지. 우측으로 좀 갈게요. 클래스 네임즈 이꼬르 트리 모델에 이미 있다. 클래스가 있다라는 거고 뒤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를 적고 괄호를 꼭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닷데이터, 열심히 만든 닷데이터를 그래피즈에다가 넘겨주면 그래프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핑할 시간 잠깐만 드리고 함께 실행해 볼게요. 그 사이에 혹시 질문 있다면 손 들어주세요. 최대화를 해야 보이네. 자,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타이핑하지 못한 분들도 결과를 먼저 보셔요. 타이핑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나무가 구성이 된다라는 건데 일단 덕지 밑에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락을 걸었거든. 질문 3번 넘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결과가 나온 거다라는 거고요. 이 나무를 잘 해석하는 게 만드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합니다. 나무는 해석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건데 가장 영광스러운 첫 번째 질문. 우리 방금도 첫 번째 질문 만드는 법 엄청 열심히 찾았잖아. 첫 번째 질문으로는 뭐를 던집니까? 센터 콜즈가 2.5회 이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요상한 게 전화를 2번 걸면 2번 걸고 3번 걸면 3번 걸었지. 2.5번을 건 거는 걸었다 황급히 끄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요. 2.5회라는 거는 2와 3 사이에서 그냥 끄는 겁니다. 즉 2.5회 이하라는 질문은 뭐랑 동치냐? 2회 이하냐 또는 3회 미만이냐랑 동치다라는 겁니다. 0.5는 그렇게 이해하셔요. 정수 범위는. 자, 3회 미만으로 걸었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true냐 false냐로 나뉘는 거. 그거부터는 우리가 봤던 것들의 그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로 질문하는 거는 true 기준으로는 average bill, 즉 돈을 한 달에 26,500원 또는 그 밑으로 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또 yes라면 이렇게, no라면 이렇게 이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주목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샘플즈와 밸류가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이 밸류 값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점 좀 제가 방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샘플즈가 4,000이고 밑을 보니까 밸류는 3365,635예요. 3365 더하기 635 하니까 딱 4,000이거든. 그래서 뭘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냐면 3365가 센터에 전화 2회 이하한 사람들, 즉 트루인 사람들이고 635가 뭐다? 센터에 전화 3번 넘게 한 사람들이다. 맞아요? 아니니까 말씀드렸겠죠? 이게 아닌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센터에 전화를 2회 이하 한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샘플즈 몇 개라고 돼 있어요. 2,883명이라며. 둘이 같아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질문에 yes라고 얘기한 사람은 3,300명이 아니고 2,883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백이 질문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뭐예요? (3365는) 뭐죠? 어쨌든 오른쪽 거랑 더하면 4,000이긴 한데 뭘까요? 잘 안 들리네요. 다시 한번. 유지한 수 또는 이탈한 수?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클래스가 no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 리프로 가면 뭐 한다고 했죠? 몇 대 몇 해서 920대 80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 즉 몇 대 몇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true false가 아니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why, 즉 이탈이냐 유지냐로 대결했을 때 no가 3365, yes가 635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자신 있게 no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3365가 다수일 테니까 다수 클래스가 여기 위치하거든. 다수 클래스가 no니까 얘가 no, 얘가 yes. 즉 value라는 거는 이 y 값이 몇 대 몇인지를 그 시점에서 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센터의 전화를 2회 이하한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2700대 200으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value는 클래스의 범주 구분이다라는 거 명심을 하세요.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뭐 진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주목할 거 하나만 더 언급을 하자면 지금 채색이 조금 지멋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주목할 거는 하양 같은 특수 케이스를 빼면은 전반적으로 주황인 노드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밖에 전반적으로 파랑인 노드, 채색의 농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황인 친구들과 파랑인 친구들이 보입니다. 뭔 차이일까? 파랑인 놈과 주황인 놈은 뭐가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불순도가 다르기도 한데요. 조금 정확히 얘기하자면 클래스 차이, 이게 공교롭게도 클래스가 yes인 놈들이 퍼렇고요.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클래스가 no인 놈들만 다 주황색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그런 겁니다. 즉 사이킨런과 그래피즈를 이용해서 나무를 그릴 때 클래스별로 채색 컬러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 농도가 진한 놈들은 불순도가 거의 없이 아주 그쪽에 쏠린 거고 농도가 옅은, 심지어 하향도 있죠. 하향은 뭐예요? 95대 93은 반반이잖아. 이런 것들이 하얀색에 가깝게 농도가 옅게 칠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20몇 개 던져도 되게 했다면, 즉 민샘플즈 리프라든지 아니면은 뎁스, 맥스 뎁스를 내가 안 설정했다면 이런 거 없이 진짜 불순도가 아주 0호까지 끌어모아져서 낮게끔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가 해석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나무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미지의 고객 갑은 이탈할까? 미지의 고객 을이 포지를 쓴다면 이탈할까?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 이제 우리 할 수 있어. 왜? 고객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질문 3개만 던지면 돼. 그 질문은 시시각각 달라지겠지만 첫째 질문, 둘째 질문, 셋째 질문 던져가지고 아, 이 사람은 떠나겠다. 이 사람은 충성하겠다. 이제 우리 판별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지표 파트에서 뭐 이제 대알못이 해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렇지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뭡니까? 뭡니까? 라고 주면은 사실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게 의사결정 나무의 분석 방법으로서의 강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라 한 가지 정도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 한 수업에서 여론조사가 2번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때 OX, OX 했을 때 그때는 사실 X가 OX 둘 중 하나로, 그러니까 X 변수, 입력 변수가 O 또는 X, 기 또는 아닌 걸로 구분이 됐거든. 근데 제가 오히려 도리어 파이썬으로 코딩할 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기 또는 아닌 걸로 분류되는 X는 투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수치형 변수로 변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이해하겠어. 그게 사이클론의 규칙인가 보지. 근데 우리가 배운 방법만으로는 이론적으로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DFX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렇잖아. 이젠 기다 아니다가 아예 없어요. 몽땅 다 숫자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케이스 1, 2, 3 이렇게 분류할 수가 없지 않나요? 우리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쇼케이스 할 수 있었던 거는 케이스 1의 질문이 한 종류밖에 없어서였거든요. 5G를 씁니까? 라는 질문밖에 못 던졌잖아요. 5G 변수에서는. 청년 변수에서는 청년입니까? 라는 질문밖에 못 던졌어. 근데 예를 들어 에버리지 B를 봐. 무슨 질문을 던져야 돼? 얘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에버리지 B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줄지어 놨을 때 이러지 않겠습니까? 에버리지 B이 20인 사람도 있을 거고 2만 원 내는 사람이지. 21.5, 2만 1,500원 내는 사람. 22인 사람. 25인 사람. 25인 사람, 26인 사람, 27인 사람, 27인 사람, 28인 사람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사이사이를 파고들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에버리지 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혹시 이 사이 값은 얼마일까요? 제가 괜히 21.5라고 했네. 네. 네, 22로 바꿀게요. 자, 이 사이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뭡니까? 2만 1,000원 이하 쓰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는 의미가 없고 요 사이에는 무슨 질문 던질 수 있습니까? 혹시 23,500원 이하 쓰세요? 그러면 케이스 1에서 이렇게 사이사이 갈피마다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쫙 나열해서 그 중에서 진이 작은 놈을 대표자로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는 나무가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연산량이 엄청 늘어나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갈피마다 새로운 질문을 던져서 그 중에서 진위가 가장 현명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변수가 숫자인 것도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갈피가 무한할 수는 없어요. 입력 변수의 소수점 자체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갈피는 뭐에 비례합니까? 데이터 행수에 비례할 거 아니야. 4,000개를 던지면 3,999개 이상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좋은 질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볼게요. 우리가 궁금한 건 4,000명이 아닙니다. 미지의 고객 X가 4G를 쓰고 45인데 문의전화 건 적이 있고 한 번만. 그리고 130K를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탈할 거냐를 우리가 직접 손으로 따라라라따 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언제 그럽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predict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요거는 코드에서 더 설명드릴 건 없어요. getDommies를 또 쓰는데 그 이유는 텔레콤 뉴, 즉 제가 임의로 배부해드린 그 7명의 데이터의 경우에 역시 더미 변수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쓴 거지. 결국 중요한 건 뭐다? predict 구문을 활용해서 새로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3번도 소개만 드릴게요. 홍당무 마켓에서 3가지 기준에 따라 사기 거래를 탐지하려고 합니다. 판매가가 시세의 몇 %인지. 너무 싸게 올렸으면 조금 의심해보고 하죠. 가입 후에 며칠 만에 등록한 글인지, 실명 인증을 안 했는지를 마켓.csv에 적어드렸습니다. 배부도 해드렸어요. 첫 번째, 진위 지수를 기준으로 입노드의 최소 샘플 수가 2가 되도록 의사결정 나무를 시각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은이가 가입하고 3일 지나서 실명 인증을 안 한 채 시세의 70% 가격에 스웨터를 팔겠다라고 올렸어요. 그러면 시은이의 이 거래가 프로드, 사기 거래로 탐지가 되는지를 한번 나무를 이용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의사결정나무와 분류 문제 해결을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수업 전체의 제목은 뭐였냐면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분류 및 예측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회귀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값을 찍어 맞히는 것도 의사결정나무가 할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논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방금 하트. 요거는 y가 기다 아니다 범주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치 변수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원리 자체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케이스 1, 2, 3를 나누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치 변수를 예측할 수, 즉 분류가 아니라 회귀할 수 있냐라는 건데
시간상 좀 애매한데 어떻게 할까요? 다들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한 회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잘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